사람들은 흔히 옷차림이 그 사람의 신분증이라고 말합니다. 30년 넘게 5성급 호텔의 수석 컨시어지로 일하며 나는 수만 장의 인간 신분증을 검사해 왔습니다. 국가 원수의 구두 끝에 맺힌 긴장감부터 재벌가 사모님의 손끝에 걸린 오만함까지. 그들에게 서비스는 당연한 권리였고 나는 그 권리를 완벽하게 충족시켜주는 그림자였죠. 하지만 은퇴 후 내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로비 대신 동네 공원의 흙길을 걷고 수천만 원짜리 와인 대신 1,000원짜리 자판기 커피를 마시는 삶. 사람들은 이제 나를 전설의 최 팀장이 아니라 그저 베이지색 카디건을 즐겨 입는 평범한 70대 노인으로 봅니다. 그게 참 편안했습니다. 내가 그 무례한 소동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집 앞 상가에 있는 작은 카페 하루. 나는 매일 오전 10시 이곳 창가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습니다. 이곳의 알바생 민지는 늘 상냥한 아이였죠.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바로 다시 닦아드릴게요. 날카로운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고개를 드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브랜드 로고로 도배한 한 젊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그녀의 발치에는 쏟아진 라떼 한 잔이 흥건했습니다. 닦는다고 해결될 문제야? 이게 얼마짜리 백인 줄 알아? 내가 한 달 내내 여기서 뼈 빠지게 일해도 이 스트랩 하나 못 사. 여자가 흔드는 가방. 눈에 익은 H사의 대표적인 모델이더군요. 매장 대기만 2년이라는 그 가방 말입니다. 민지는 사색이 되어 연신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안경을 고쳐 쓰고 그녀를 가만히 훑어보았습니다. 직업병은 은퇴해도 사라지지 않더군요. 우선 가방의 가죽. 조명에 반사되는 광택이 지나치게 번들거립니다. 진짜 악어 가죽은 저렇게 빛을 산란시키지 않죠. 결정적으로 버클의 마감 처리. H사의 장인들이라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미세한 뒤틀림이 내 눈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짜를 들고 진짜 행세를 하며 진짜 인생을 사는 아이의 자존감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야, 무릎 꿇고 빌어. 이거 수리비 어떻게 할 건데? 너희 부모 불러와. 부모라는 단어에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그림자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나는 신문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죠. 아가씨 목소리가 참 좋네. 호텔 로비였으면 아주 멀리까지 잘 들렸겠어. 여자가 나를 위아래로 후으며 코방귀를 끼더군요. 뭐야 할머니는? 상관 말고 가던 길 가시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가방 핸들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가 기겁하며 가방을 뒤로 뺐죠. 손대지 마요. 이거 가죽 상하면 할머니가 책임질 거야. 안심해요. 이미 상할 대로 상한 가죽 같으니까. 아가씨 H사 버킨백 35 사이즈. 참 구하기 힘든 물건인데 안타깝게도 스티치 마감이 엉망이네. 프랑스 장인이 아니라 광저우 공장에서 만든 모양이야.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죠. 뭐라는 거야? 이게 가짜라고? 할머니가 뭘 안다고 난리야. 내가 30년 동안 이 가방 진짜 주인들만 수천 명을 상대했거든. 진짜를 든 사람들은 가방에 커피가 묻었다고. 사람을 무릎 꿇리지 않아. 그 가방보다 자신의 품격이 더 비싸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 나는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가씨, 진짜 부자는 남의 부모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아. 그건 본인 부모 얼굴에 침 뱉는 격이라는 걸 교육받거든. 수리비가 걱정되면 내가 아는 감정사를 연결해 줄까? 그 대신 가짜라는 판정이 나오면 이 아이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영업방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할 거야. 어때?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꽂히자 그녀는 씩씩거리며 가방을 챙겨 도망치듯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지는 내 손을 잡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아이의 손등을 톡톡 두드려 주었죠. 괜찮다.
옷에 묻은 얼룩은 빨면 지워지지만 마음의 얼룩은 지우기 힘들단다. 저런 가짜에 내 소중한 마음을 다치지 마라. 다시 자리에 앉아 신문을 펼칩니다. 명품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든 사람의 행동이 완성하는 법입니다. 오늘도 세상엔 가짜 향기를 풍기는 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조용한 법이죠. 나는 오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카디건에 뺀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향기롭다고 느꼈습니다. 카페에서의 소동 이후 제 일상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니, 조금 달라졌죠. 알바생 민지는 저를 볼 때마다 명자 할머니 라며 유난히 밝게 인사하고 서비스로 쿠폰 도장을 2개씩 찍어주곤 합니다. 가짜를 가려낸 대가로 얻은 작은 다정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악연은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그날 제게 망신을 당했던 가짜 버킨백 여자가 사실은 이 동네에서 떵떵거리는 대성건설 박 회장의 아나무인 며느리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보다 앞선 건 바로 옆집 청년 윤석이의 한숨소리였습니다. 윤석이는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성실한 청년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며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려 일하는 요즘 보기 드문 정직한 아이지요. 그런 윤석이가 결혼을 앞두고 사색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자친구네 집안이 대단해요. 아버님은 교수시고 오빠는 건설사 이사라는데 저 같은 놈은 근처에도 못 오게 하려나 봐요. 상견례 장소도 무슨 1인당 30만 원이나 하는 호텔 중식당으로 잡았다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데 가본 적도 없으시거든요. 윤석이가 보여준 예비 처남의 사진. 아, 세상 참 좁기도 하지요. 사진 속 남자의 옆에 서서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 바로 그 카페의 가짜 버킨백 진주 씨였습니다. 윤석아, 걱정 마라. 내가 내 일일 고모가 되어주마. 집으로 돌아와 벽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죽 트렁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현역 시절 제가 입던 맞춤 정장과 국빈 의전 때 선물 받았던 브로치, 그리고 수십 년간 정성껏 닦아온 구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윤석이와 그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호텔리어 시절 VIP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품격의 기본을 전수하기 위해서였죠. 윤석아, 품격은 비싼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등 근육을 펴는 자세, 상대의 눈을 피하지 않는 시선, 그리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 하나에서 결정되는 거란다. 기죽지 마. 너는 내 땀방울로 일군 당당한 사업가니까. 상견례 당일. 저는 수수한 듯하지만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차림으로 그들의 전쟁터에 발을 들였습니다. 호텔 중식당 금룡. 예약된 룸에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예비 장인이라는 교수는 거드름을 피우며 윤석이 어머니의 투박한 손을 흘끗 보더니 혀를 찾고 진주 씨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더군요. 아니, 고모님이라고요? 뭐 하시는 분인지 몰라도 이런 자리에 격식에 안 맞는 분을 모셔오면 곤란하죠. 진주 씨의 남편, 그러니까 윤석이의 예비 처남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메뉴판을 보지도 않고 지배인을 불러 까다로운 주문을 쏟아냈습니다. 와인의 빈티지를 따지고 소스의 점도를 지적하며 자신이 대단한 미식가인 척 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가 와인잔을 잡는 서툰 손길, 지배인을 대하는 천박한 하대. 그는 진짜를 흉내내는 졸부일 뿐이었습니다. 지배인님, 잠시만요. 제가 입을 열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진주 씨는 제 눈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렸고 저는 지배인에게 조용히 건넸습니다. 이 와인은 브리딩이 15분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소스의 점도를 논하시기 전에 북경오리의 카빙 방식이 정통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주방장님께 피드백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박 이사님? 제가 윤석이 예비 처남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당황했습니다. 대성건설 이사라고 하셨죠? 지난달 저희 호텔. 아니, 제가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호텔 VIP 라운지에서 소란을 피우다
블랙리스트에 오르셨던 분 맞나요? 아가씨 가방 사건도 그렇고 집안 내력이 참 화려하시네요. 그때였습니다. 룸 문이 벌컥 열리며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 숨 가쁘게 뛰어 들어왔습니다. 최 팀장님. 아니 고문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회장님께서 고문님 오셨다는 소식 듣고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교수라던 장인은 입을 벌린 채 굳었고 기세등등하던 진주 씨 부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지배인이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이자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가짜 교양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우아하게 냅킨을 무릎 위에 놓으며 윤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 제 조카가 부족해 보이시나요? 제가 보기엔 이 방에서 가장 정직하고 귀한 사람은 제 조카뿐인 것 같습니다만 결혼이란 건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럴 준비가 안 되셨다면 이 혼담은 저희 쪽에서 거절하겠습니다. 윤석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상대 측 부모는 사색이 되어 사과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나오며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낡은 트렁크 속 정장은 여전히 제 몸에 딱 맞더군요. 품격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례한 세상 앞에서 비겁해지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는 법이니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박 이사 내외의 코를 납작하게 해준 사건은 동네에 소리 없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는 눈빛에 경외심을 담기 시작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깊이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은퇴한 사냥개는 사냥터가 그리운 법이라지만 저는 그저 조용한 숲을 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일 산책하던 공원 입구에 붉은 글씨의 현수막들이 걸리기 시작했거든요. 경축 우리 동네 명품 브랜드 아파트 재개발 확정 마이너스 대성건설. 대성건설. 그 카페의 가짜 가방과 상견례장의 무례한 남자가 주인으로 있는 그곳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우리 이웃들의 쌈터까지 집어삼키려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노인정 분위기가 흉흉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동네를 지켜온 평상 할아버지, 구멍가게 할머니들이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계셨죠. 대성건설에서 보낸 젊은 용역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협박 섞인 회유를 한다는 겁니다. 할머니 여기 계속 있어봐야 병원비도 안 나와요. 그냥 도장 찍고 나가시라니까? 우리가 특별히 더 쳐주는 거야. 노인정 문틈으로 본 그들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노인들의 눈을 똑바로 보지도 않으면서 서류 뭉치를 툭툭 던지는 그 무례함. 그때 제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상견례장에서 망신을 당했던 그 박 이사였습니다. 어이 적당히 겁주고 도장 받아내. 노인네들이 뭘 알겠어? 법대로 하자고 하면 자식들한테 피해 간다고 겁 좀 주고. 제 가슴 속에서 잊고 있었던 뜨거운 불꽃이 튀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노인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들 고개 드세요. 빼앗기는 건 제가 아니지만 싸우지도 않고 내주는 건 우리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연락처 속에 잠들어 있던 옛 인연들을 깨웠습니다. 호텔리어 시절 저에게 인생의 지혜를 배웠다며 은혜를 갚겠다던 이들. 전직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던 강영감,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평생을 보낸 김씨, 그리고 정보 수집의 달인인 전직 형사 출신 최영감까지. 우리 동네 실버 어벤져스가 제 낡은 식탁 앞에 모였습니다. 자, 이제 대성건설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봅시다. 대성건설 본사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린 날. 박 이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노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 다들 보시다시피 저희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도장 안 찍으시면 보상금은 절반으로 깎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인들이 동요하며 술렁일 때 제가 뒷문에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박 이사님, 절차가 정당하다고요? 그럼 지난달 시청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조작해서
제출한 건 어느 나라 법인가요? 아, 그리고 재개발 구역 지정 전에 박 회장님 명의로 미리 사들인 저쪽 땅. 그거 미공개 정보 이용 아닌가요? 박 이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뭐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누군지 잊었나 본데 나는 30년 동안 당신 같은 사람들이 숨기고 싶어 하는 비밀들을 호텔 로비에서 가장 많이 들어온 사람이거든. 저는 마이크를 잡고 홀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국토부 조사관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박 이사님. 당신 아버님인 박 회장님께 전하세요. 지금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비밀리에 만나고 계신 그 투자자. 사실은 내 제자가 보낸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때 박 이사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의 비명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야, 이 자식아. 당장 그 할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 우리 회사 다 날아가게 생겼어. 박 이사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백 명의 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오들오들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전면 백지화되었고 대성건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례한 용역들은 자취를 감췄고 동네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베이지색 카디건을 입고 공원 평상에 앉았습니다. 노인정 식구들이 싸온 김밥과 식혜를 나누어 먹으며 우리는 승리의 건배를 대신했습니다. 명자씨 진짜 고마워. 우린 그저 늙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나무는 늙을수록 뿌리가 깊어지는 법이에요. 우리가 버티고 서 있어야 이 동네 어린 꽃들이 안전하게 피어나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낡은 트렁크는 다시 벽장 속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압니다. 언제든 누군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무례하게 건드린다면 이 낡은 성벽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사실을요. 대성건설의 비리가 터지고 박 회장 일가는 몰락했습니다. 화려했던 저택은 압류되었고 가짜 버킨백 진주씨와 오만했던 박 이사는 하루아침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가 되었죠. 인과응보. 사람들은 고소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그들이 잃은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품이었으니까요. 폭풍이 지나간 어느 오후 제 집 앞 복도에 초라한 두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로고 대신 초췌한 낯빛을 한 진주 씨와 박 이사였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집안을 망쳐. 할머니가 뭔데. 진주 씨가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이사는 술 냄새를 풍기며 제 현관문을 발로 찼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왜 이곳까지 흘러왔는지 깨닫지 못한 채 남을 탓할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차 한 잔 정도는 내줄 수 있으니. 차갑게 식은 거실에 앉은 그들에게 저는 정성껏 우린 차를 내놓았습니다. 손을 떨며 찻잔을 잡는 그들에게 제가 던진 첫 마디는 의외의 것이었습니다. 찻잔 잡는 법부터 틀렸군요. 그건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불안을 마시는 자세입니다. 내가 평생 호텔에서 배운 건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는 법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읽는 법이었습니다. 박 이사님, 당신은 권력을 휘두를 때 자신이 강하다고 믿었죠? 진주씨, 당신은 가짜 가방을 들 때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고요. 저는 벽장에 두었던 낡은 호텔리어 시절의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진짜 VIP들은 말입니다. 웨이터의 사소한 실수에도 화를 내지 않아요. 자신의 가치는 타인의 실수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무시에도 발끈하고 남을 짓밟아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착각했죠. 그건 스스로가 삼류라는 걸 증명하는 꼴입니다. 제 서늘한 일침에 박 이사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진주 씨의 눈에선 분노 대신 허망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린 이제 끝났다고요. 진주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가짜 가방은 버려도 인생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민지라는 그 카페 아이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무릎은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꿇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 앞에서 꿇는 겁니다. 거기서부터가 진짜 품격의 시작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제 집을 나섰습니다. 들어올 때의 살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길을 잃었다가 겨우 이정표를 발견한 아이들처럼 힘없는 하지만 정직한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변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밤 마신 차 한 잔의 온기만큼은 그들의 차가운 심장에 남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간이 흘러 동네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민지는 이제 어엿한 카페 매니저가 되었고 윤석이는 사랑하는 이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의전 전문가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저 동네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재밌는 할머니일 뿐이죠. 저는 오늘도 낡은 구두를 닦으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호텔에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라고. 체크아웃하는 순간 우리 손에 남는 건 화려한 객실 키가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동안 마주쳤던 사람들에게 남긴 따뜻한 기억뿐이라는 것을요. 지배인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울 속 나 자신에게 인사를 건네며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길을 나섭니다. 나의 마지막 서비스는 끝났습니다. 이제 오직 나만을 위한 진정한 휴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명품 가방은 수선할 수 있어도 망가진 인격은 수선하기 힘든 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머무신 마음의 자리는 깨끗하셨나요? 세상을 향한 우아한 일침 사연 낭독회였습니다. 여러분의 고귀한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깊은 향기를 담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